자, 잘 씻었는지요? 그 다음에 이제 카퍼필라 범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카퍼필라 범핑을 설명드리기 전에 이 솔더 범핑의 기술이, 솔더 범핑 테크놀로지가 어떻게 발전했는지 또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솔더 범핑에서 45나노 이상급에서는 SNPB라고 해서 주석과 납이 섞여 있는 재료를 사용했었습니다. 그런데 45나노부터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환경 규제들이 발현이 됐고, 기술적인 부분, 즉 반도체 칩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이 아니라 환경적인 부분 때문에 주석과 은을 사용하는 SNAG를 섞어서, 즉 틴과 즉 주석과 은을 섞어서 사용하는 그런 기술, 범핑 기술이 개발됐고, 28나노 이하부터는 이 크기가 더 작아져서 콜랩스 되는, 즉 패턴이 무너지는 현상 때문에 카퍼 필라라고 하는 카퍼 기둥을 사용을 하고, 그 위에는 SNAG라는 재료를 가지고 사용을 했습니다. 우스갯소리지만 SNPB를 사용했을 때, 즉 예전에 SN도 사용하지 않고 PB를 사용했을 때, 또는 이 SN을 사용했을 때 여기에 들어가는 납 성분 있죠. 이 납을 우리가 LEAD라고 하고, 얘네를 읽을 때는 레드라고 읽습니다. 다리도 마찬가지로 패키징에서 사용하는 다리가 LEAD, 리드라고 하는 그 다리예요. 그래서 납은 요 LEAD는 두 가지로 읽고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중학교, 고등학교 때 영어 공부할 때 배웠을 텐데, 여기서 얘기하는 납은 레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흔히 이 납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는 솔더링의 재료를 댐을 위한 댐납이라고 했고, 이 댐납을 가지고 그 솔더링하는 과정을 납땜질이라고 표현을 했고, 이 납땜질이라는 단어로 인해서 일부의 그 몰지각한 사람들이 우리들을 공돌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우리 뭐라고 불러야 되죠? 우리 스스로가 공돌이라고 부르지 말고 공학자, 그게 너무 부담스럽다면 공학도, 이 공학도라는 거에 학이라는 것이 너무 부담스럽다면 우리 영어로 엔지니어라고 이렇게 불렀으면 어떨까 싶어요. 자, 우스갯소리입니다. 2006년도에 그 유럽에서 로스라는 ROHS라는 규제를 만들었습니다. 로스라는 것은 EU에서 유해 물질 제한 지침이라고 하는 Restrictions of Hazardous Substances, 즉 위험한 물질들을 사용하지 말아라라고 환경 규제를 만들었습니다. 그 규제되는 물질은 6가지 종류인데요. 납, 수은, 카드뮴, 육가크롬, 브롬계 난연제 2종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PCB를 만들 때 열이 발생한 열로 인해서 불이 나지 않게끔 사용하는 재료 중에 하나가 난연제입니다. 연기가 타기 어려운 재료. 근데 그 중에 브롬을 사용한 난연제 2종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어느 제품에다 사용하지 못했냐면 웬만한 가전제품에다 사용하지 못하게 했고요. 거의 대부분의 가전제품에 사용하지 못하게 했고, IT 제품을 포함하는 일부 전기전자 제품에 이 납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즉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에서 만든 가전제품이 있어요. TV가 있습니다. 근데 이 TV에 전자 부품을 접합을 할 때, 즉 조이닝을 할 때 솔더를 사용하죠. 이 솔더 안에 납이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으면 그 전자제품, 그 솔더가 들어가 있는 보드를 납품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보드가 들어가 있는 완제품까지도 수출을 할 수가 없게끔 되어 있는 그런 규제예요. 그래서 실제 2006년도에 이 로스가 만들어지고, 우리나라에 있는 전자제품, 그 전자산업계가 사실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SNPB를 사용하면 굉장히 솔더링이 잘 돼요. 그래서 아무 의식 없이, 환경적인 그 차원 없이, 건강적인 차원 없이, 고려 없이 우리가 그것들 잘 만들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재료를 바꾸니까 이 솔더링이 잘 안 됩니다. 온도가 다르고 재료가 달라서 특성이 달라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극복하느라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그때는 그래도 해결을 해서 갔습니다. 더 재미있는 거는 이것들이, 이런 로스라고 하는 것이 수출에 규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내수에는 규제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물론 유럽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유럽에서 만든 제품에
레드가 들어가 있으면 납이 들어가 있어도 괜찮았습니다. 왜냐하면 수입한 제품이 아니어서. 근데 유럽은 물론 환경적인 영향을 많이 따져서 자기네들이 그렇게 내수에서도 납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 이 로스를 채택하면서 이 중국에서 그 만든 제품에는 그래서 내수용으로 사용하는 제품에서는 납을 사용합니다. 굉장히 공정하기가 쉬우니까. 그런데 한국에서 판매되는 제품들은 이 로스를 적용합니다. 즉, 수입 물량을 줄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수 물량은 보호를 하고 수입 물량을 줄일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이 로스 정책을 중국에서 굉장히 폈고요. 특히 중국에서 이 로스를 가지고 조금 더 중국 내부에 어떤 룰을 적용했을 때 부품별로 적용하는, 즉, 이 보드별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부품의 크기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을 텐데 작은 부품에서도 어느 정도 함량 이상이 나오면 수입을 못하게끔 규제를 만든 것도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로스를 다 대응하고 있고요. 2011년도에 로스2라는 것이 또 만들어졌어요. 유럽에서 또 만들어졌는데 이제 가전제품이나 IT 제품들을 전기전자 제품들이 다 됐으니까 이제 앞으로 의료장비, 모니터링, 제어기기, 기타 전기전자 제품을 더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의료장비는 레드를 사용해도 괜찮은, 그래서 의료장비에 들어가는 전자부품들이 이 납을 사용해도 괜찮았지만 2011년 이후부터는 의료장비 또는 기타 등등의 모니터링 제어기기, 웬만한 대부분의 전자제품이라고 다 보시면 될 겁니다. 이 대부분의 전자기기가 납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2017년도죠. 2017년도니까 이 로스2가 만들어진 지가 7년, 8년 지났으니까 우리 이 납이라는 용어는 아예 우리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고요. 특히 납땜질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로 인해서 발생한 공돌이라는 얘기는 우리 하지 말고 우린 스스로가 엔지니어라고 이름을 붙이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들이고요. 그러면서 기술적인 부분으로 다시 넘어오겠습니다. 즉 점점 그 패키지의 리드의 개수가 많아지고, 즉 다리의 개수가 많아지고, 다리의 개수가 많아지면서 와이어 본딩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범핑 테크놀로지, 즉 솔더 범프를 사용을 했고요. 솔더 범프를 사용하면서 이 칩 덴시티가 굉장히 높아지니까 범프의 사이즈는 점점점 작아졌습니다. 범프의 사이즈가 작아져서 작게 만들다 보니까 이 범프를 작게 만들어서 더 이상 작게 만들 수 없는 상황까지 왔고요. 범프가 작다 보니까 이 칩 무게를 견디지 못하는, 즉 솔더가 녹아 있을 때 아주 작은, 아주 얇은 실리콘 칩이지만 그 실리콘 칩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무너지는, 즉 콜랩스 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오고, 그런 현상을 막기 위해서 인텔에서는 2000년대 후반에 이 카퍼 필라 범프라는 기술을 개발을 했습니다. 즉 카퍼 필라 범프는 구리 스퍼터링이라서 반도체 공정을 가지고 두껍게 기둥을 만들어서 그 위에 솔더를 얹음으로써 이 솔더가 녹아도 카퍼는 녹지 않으니까 기둥으로 버티는 그런 형태의 칩을 만들어서 이런 형태로 어셈블리를 했습니다. 즉 여기가 칩 다이라는 것들이고요. 여기가 기판이라면 이 다이 위에 붙어있는 카퍼 필라가 보드하고 장착되면서 여기 더 이상은 콜랩스 되지 않는 그런 형태의 패키지를 만들었습니다. 이 카퍼 필라를 사용했을 때의 어떤 피치라는 것은 이 당시에 처음 개발했을 때 50마이크로에서 100마이크로, 물론 지금은 이 카퍼 필라를 사용해서 40마이크로 이하의 피치도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카퍼 필라의 그 다이어미터, 즉 그 지름이라고 하는 것이 20에서 50마이크로 정도까지도 작아졌고요. 하이트도 30에서 한 4, 50 정도 마이크로 정도의 높이로, 즉 아주 마이크로한 형태의 조이닝이, 즉 범핑 기술을 개발을 하게 됐다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이 카퍼 필라 범프를 디자인한 것을 만들어서 적용되는 패키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실제 카퍼 필라가 이 그림에서 나와 있는 카퍼 필라 같은 경우에는 카퍼 필라의 다이아미터가 20에서 50 마이크로, 토탈 하이트가 30에서 45 마이크로 정도 되는 필라를 가지고 만들어서 패드를 디자인하고 패드 위에다가 얘네들을 얹게 됩니다. 즉 얹어서 이 만든 패키지를 보면 베어 다이 POP라고 해서 패키지 온 패키지인데, 원래 여기 밑에 있는 큰 패키지가 하나 있고요. 그 위에 아주 얇게
패키지를 하나 더 얹었습니다. 요 안에 바로 이 카퍼필러가 기술이 적용이 되어 있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몰디드 POP라고 해서 몰디드가 되어 있는 패키지를 접합시키는 거 등등의 형태로, 다양한 형태로 패키지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위에 칩은 와이어 본딩이 되어 있고요. 요 밑에 있는 여기의 칩들은 카퍼필러 범핑이 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요 밑에 칩은 와이어 본딩이 되어 있고 요 위에는 카퍼필러 범핑이 되어 있다라고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통신 칩에서도 지금 현재 카퍼필러 범핑을 일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스밴드나 어플리케이션 마이크로 프로세서에 현재는 이런 형태로 패키지가 되고 있지만 앞으로 미래에서는 이런 식으로 좀 더 복잡한 패키지로 만들어질 것이다. 이 복잡한 패키지가 만들어질 때 크기를 더 크게 하지 않기 위해서 또는 성능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이 범핑 기술도 같이 따라서 발전하고 있다. 이 카퍼필러 범프 프로세스는 일반적인 반도체 공정하고 굉장히 똑같습니다. 즉 그래서 처음에 어떤 그 프리클리너, 즉 요게 패드 영역이고 여기가 패시베이션 되는 영역이라면, 반도체 칩의 영역이라면 이렇게 만들어 놓고 스퍼터로 UBM과 같이 필러가 만들어지는 형태로 카퍼 시드를 만들고 그 다음에 포토리지스트를 얹어서 패턴을 만들고 이렇게 여기 모양까지 만들고 여기 도금을 합니다. 도금을 해서 구리를 쭉 올리게 되죠. 우리가 반도체 공정 시간에 배웠던 듀얼 데머신 공정하고 똑같은 기술이라고 보고, 맨 마지막에 이 영역은 솔더를 도금하는 그런 영역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APS라고 하는 회사, 어드밴스드 패키징 솔루션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이런 공정 기술을 만들어서 인텔에 제안을 했고, 인텔이 그것을 채택을 해서 자기네 인텔 칩을 만들 때 과거에 2000년대 후반에 이렇게 패키징을 해서 칩을 만들었었습니다. 당시에 요건 명지대학교에서 수행됐던 카퍼필러 틴 범프라고 하는 그런 기술인데, 비슷하게 구조를 만들어요. 구조를 만들고 카퍼필러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카퍼필러 위에 겉에 주석 틴이라고 하는 그 주석 성분을 도금을 하게 됩니다. 왜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해냈냐면, 구리는 우리가 어떻다라는 걸 알고 있죠? 듀얼 데머신 프로세서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구리는 굉장히 산화를 잘합니다. 즉 산소를 만나면 바로 산화구리가 만들어지는데, 전자기학 시간에 스킨 이펙트라고 배웠을 거예요. 즉 전류가 어디로 흐르냐면 표면을 따라 흐릅니다. 그런데 이 구리 기둥에서 표면이 산화가 되면, 즉 전류를 방해하는 성분들이 많아지게 되죠. 즉 전도성이 떨어지게 돼서 공정이 끝나자마자 바로 공정이 되지 않는 형태라면 차라리 주석을 도금을 해서 그 표면이 더 이상 산화되지 않게끔 만들어 놓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식으로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지금 만들어진 카퍼, 실리콘 그 기판 위에 만들어진 카퍼 필러라고 하는 것들이고, 물론 대학 그 실험실에서 도금을 했기 때문에 이 도금된 표면이 매끄럽지 않습니다. 매끄럽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아이디어는 보일 수 있었고요. 그래서 여기 부분이, 요 밑에 있는 부분이 칩의 부분이고, 요 위에 있는 부분이 어떤 PCB 부분이라면 PCB 상에서 어떤 접합을 해서 그 어떤 결과를 가져왔던 그런 사진을 보여드리고 있고, 요 기술은 CPTB라고 하는 기술, 즉 인텔이 갖고 있는 CPB 기술이 아니라 명지대학교가 갖고 있는 CPTB라는 기술은 미국 특허를 지금 이미 미국 특허로 출원이 돼 있는 등록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미국 특허를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한 아이디어예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아이디어를 지금 나타나는 새로운 현상에 적용을 하게 되면 파급 효과가 있는 그런 기술적인 진보를 나타낼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께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카퍼필러를 만들어서 패키지를 했다면, 또는 카퍼필러를 만들어서 플립칩을 했다면, 결국은 카퍼필러도 솔더 범핑하고 똑같이 플립칩을 하게 되니까, 플립칩을 하게 된다면 이 카퍼필러의 플립칩과 솔더 범핑의 플립칩은 그 재료나 구조가 다르죠. 그래서 재료나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얘네들도 열적인 부분, 스트레스적인 부분에 대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제 플립칩 BGA하고 범프 인터커넥션에 대한 부분에 이 사진으로 나타내고 있고요. 여기 부분이 카퍼필러고 여기가 바로 솔더라고 하면, 이런 그 형태를 가졌을 때 어떤 식으로 이 재료적인 차이를 가지고 각각의 재료에서 얼마만큼의 기계적인 강도가 나타날 것이냐라고 하는 영스 마듈러스라는 것들을 측정을 하고, CT
CTE라고 하는 것은 Coefficient of Thermal Expansion, 열 팽창 계수를 의미합니다. 열 팽창 계수가 어떠냐에 따라서 재료적으로 얼마만큼 피로가 쌓일 것이냐라는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피로가 얼마만큼 쌓여서 누적돼서 어느 부분에서 불량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기계공학적인 차원으로 구조 해석을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구조 해석을 실시를 하고 이런 부분은 저렇게 보완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연구, 패키지 연구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범핑이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본적으로 범프라는 것은 우리가 인두를 가지고 솔더링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 한 번에 다 같이 만드는 솔더 범핑의 부분으로 바뀌었고요. 그 솔더 범핑도 도금을 해서 만들거나 또는 이베포레이션에서 만드는 기술이 있었지만 그 이후에 볼을 먼저 만들어서 이 칩에다가 볼을 붙이는 볼 트랜스퍼를 사용해서 솔더 볼을 한꺼번에 만드는 과정을 설명을 드렸었고, 또한 더 미세화가 되면서 카퍼 필러 범프를 만들어서 필러 범핑을 했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범핑 트렌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오른쪽 말고 왼쪽부터 보세요. 자, 패키징 시스템에서 과거 옛날에 리드 프레임을 사용했던 패키지들이 있습니다. 어떤 패키지? SOJ, SOC, 그다음에 PLCC, QFN 같은 QFP 같은 형태, 플라스틱 QFP, 쿼드 플랩 패키지 같은 형태는 당연히 리드 프레임을 사용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에어리아 어레이라고 하는 형태의 패키지, 범핑 테크놀로지를 썼죠. 플립칩 범핑, BGA 범핑, 마이크로 BGA, 랜드 그리드 어레이라고 하는 부분, CSP라고 하는 부분이 에어리아 어레이라고 하는 형태의 패키지라고 하면 이제 패키지를 가지고 모듈을 만들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즉 MCM, 멀티칩 모듈, MCP, 멀티칩 패키지, POP, 패키지 온 패키지, SIP, 시스템 인 패키지. 그다음에 2.5D, 3D, 2.5D, 3D라고 했다면 이제 앞으로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웨이퍼 레벨 패키징을 만들고 하고 있고 팬 인 패키지, 팬 아웃 패키지, 스택트 패키지 또는 시스템 인 패키지를 하고 있다면 앞으로 5년, 10년 이후에는 또 다른 형태 웨이퍼 레벨 패키지가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패키지로 갈 것이다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if packages were wearable, 그러니까 패키지가 어떤 입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어떤 무게나 부피나 크기나 이런 옷의 크기로 비교했을 때, 옷의 무게로 비교했을 때 또는 보드를 덮고 있는 면적에 비교했을 때 리드 패키지라고 하는 것은 한겨울에 입었었던 그런 옷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즉 굉장히 두껍고요. 패키지 크기가 두껍고 모든 그 면적을 다 커버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렇습니다. 근데 BGA라고 하는 것은 볼 그리드 어레이는 상당히 짧아졌고 그 다음에 밸런스를 이루어서 전부 다 이렇게 둥그렇게 면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치마가 한쪽만 길고 짧은 것이 아니라 둥그렇게 다 같은 형태를 띠고 있는 것처럼 BGA도 보드 칩상에서 둥그런 형태의 뭔가를 이렇게 덮고 있다라면 CSP라고 하는 것은 딱 그 칩 사이즈와 패키지의 사이즈가 비슷하다. 즉, 요 옷의 크기와 이 몸의 사이즈와 그가 굉장히 비슷한 형태. 몸보다는 조금 크겠죠. 몸보다 작을 수는 없잖아요. 몸보다 조금 큰 형태의 패키지라고 생각을 하면 바로 요런 그 정도의 옷이 CSP 같은 그런 개념이다. 아주 얇고요. 그 다음에 분위기 있죠. 엘레강트하고 이게 charming하고 엘레강트하고 이게 fancy하고 이 좋잖아요. 웨이퍼 레벨 패키징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제 더 타이트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기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뛸 수도 있고 운동을 할 수도 있고 하지만 굉장히 타이트한 그런 의미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 3D 패키지 또는 3D TSV라고 하는 그런 기술들은 좀 어떨까요? 굉장히 비쌉니다. 그러니까 3D 패키지를 하기에는 사실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하지만 비용을 많이 드는 거에 비해서 또 다른 장점이 있다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앞으로 미래의 그런 패키지는 어떤 패키지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필요로 하는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그러면서도 기능성도 있고
작고 얇기도 하고 멋있기도 하고 팬시하기도 하고 엘레강트하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이 다 적용되어 있는 패키지가 앞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렇다면 그런 패키지가 어디에 사용될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모바일 제품들 어때요? 앞으로 더 크기가 커졌으면 좋겠습니까? 작았으면 좋겠습니까? 물론 작았으면 좋겠죠. 물론 디스플레이는 커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자 제품의 이 보드 사이즈는 더 작아지지만 제품의 디스플레이를 펴서 볼 수 있는 폴더블 디스플레이가 앞으로 필요할 것이고요. 웨어러블 시장이 더 커진다면 웨어러블이라고 하는 것은 몸에 착용할 수 있는 또는 입을 수 있는 이런 전자 제품이 된다면 패키지가 큰 게 좋겠어요? 작은 게 좋겠어요? 네, 작은 게 좋겠죠. 거기에 이 여러 가지 형태를 제품이 금방금방 바뀌기 때문에 SOC가 좋을까요? SIP가 좋을까요? 물론 저는 SIP가 더 좋고 적당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SIP가 더 확대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 어드밴스드 패키지 플랫폼이라는 것을 보면 이 어드밴스드 패키지 플랫폼에 의해서 발생한 어떤 revenue, 비용적인 돈, 수익적인 부분에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을 지금 18년인데 꾸준하게 이 패키지라고 하는 것들이 어드밴스드 패키지를 사용해서 가는 것들이 증가를 하고 있다. 즉 여기 부분에서 우리가 더 많은 경제적인 효과를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지금 현재 가고 있고 앞으로도 더 많이 발전할 수 있는 2.5D 또는 3D IC 패키지는 어떤 형태로 될 것인가? 바로 과거의 패키지는 이 PCB 위에 칩을 얹어놓고 와이어 본딩을 하는 그런 패키지였다면 그보다 조금 더 앞선 패키지는 PCB 위에 솔더볼을 사용해서 솔더 범핑을 하는 이 BGA 패키지라는 형태가 되었었죠. 얘네들이 조금 더 앞에 간다면 물론 이 패키지들을 과거에는 웨이퍼를 만든 다음에 잘라서 패키징을 하는 그 일반적인 패키징이었다면 얘네들을 칩을 만들고 나서 웨이퍼 레벨에서 패키지를 하고 잘라서 칩을 범핑하는 기술이 웨이퍼 레벨 패키징이라고 한다면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형태로 범프나 커퍼필러를 사용해서 위에 칩을 접층을 하겠죠. 그런데 바로 여기에 사용되고 있는 이 부분이 요 층이 지금 제가 손으로 가리키고 있는 요 층은 아무 기능을 하고 있는 칩은 아니고요. 즉 밑에 있는 칩과 위에 있는 칩을 연결해주기 위한 바로 그런 칩입니다. 그래서 기능적인 측면의 칩이 아니고 연결을 해주고자 하는 칩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름을 뭐라고 붙이냐면 인터포저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인터포저는 그래서 3D 패키지, 위쪽으로 가게 되면 3D 패키지를 가능하게 해주는 하나의 기술이고요. 이 인터포저 위에는 한 종류의 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평적으로 또 다른 칩도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2D와 3D를 동시에 가능하게끔 해주는 형태가 바로 2.5D 실리콘 인터포저, 즉 실리콘을 사용해서 인터포저를 만드는 기술입니다. 왜 실리콘을 사용했냐면 열 때문에 발생한 CT 미스매치를 칩과 칩에서 발생한 미스매치를 줄이기 위해서 실리콘을 사용했고요. 왜 여기에서 여러 가지 칩을 같이 옆으로 두었냐면 옆으로 두는 건 2D고요. 이렇게 두는 건 3D예요. 그래서 2D와 3D를 더해서 평균 낸 것이 2.5D. 즉 3D도 아니고 2D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2.5D라고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는 지금 현재도 이런 메모리 칩의 스택은 기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하지만 여기 메모리 칩에서 이루어졌던 연결 방식이 바로 실리콘을 관통한 through 실리콘, 요게 비아예요. through 실리콘 비아, TSV라는 기술을 적용해서 칩을 접촉할 것이고 만약에 가능하다면 로직 마이크로 프로세서죠. 마이크로 프로세서 위에다가 메모리를 같이 칩을 스태킹하는 형태로 발전이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CPU 같은 경우에도 CPU든지 뭐 센트럴 프로세스 유닛이든지 아니면 센트럴이 아니라 페리퍼럴에 주변되는 다른 마이크로 프로세서든지 어쨌든 프로세서 유닛들을 옆에 쌓으면서 요 하나의 모듈, 즉 요 하나의 패키지가 더 많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패키지 형태로 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패키지 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기흥에 가면 NRD라고 해서 그 NRD라는 건물이 있는데 거기 안에 패키지 센터가 있어요. 그러면 패키지 제조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온양이라는 곳에 가면 바로 삼성전자의 패키징 그 공장이 바로 온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웨이퍼 쪽으로만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패키지 쪽으로도 바라보셔도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POP, 패키지 온 패키지와 SOC가 적용되어 있는 삼성의 S7을 한번 들여다보면 바로 이게 S7이고요. 이 S7 안에 바로 여기 형태가 패키지 안에 지금 칩이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고요. 물론 일부분 여기에 있는 퀄컴 칩 같은 경우에는 이 퀄컴의 스냅드래곤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안에는 스냅드래곤 플러스 그 SRAM도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SOC가 들어가 있고요. 이 SOC하고 메모리하고 같이 하나의 패키지로 돼 있죠. 그게 뭐죠? SIP라는 거죠. 애플도 마찬가지로 애플 A9, A7, A8이나 A9도 바로 칩의 하나라고 보이지만 이 칩 하나 안에는 여러 개의 다이가 올라가 있는 POP, 패키지 온 패키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림이 잘 안 잘 그림을 이해하시지 못할 수도 있는데 요 밑에 부분이 바로 솔더하고 연결되는 부분이고요. 거기 부분에 여기도 솔더예요. 여기 솔더가 위에 보드하고 밑에 보드를 연결해 주는 거고 이 위에 보드하고 밑에 보드 사이에 또 하나의 칩이 연결되어 있고 여기는 비아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카퍼 필라 범프가 저기 적용되고 있다고 보셔도 되거나 또는 이렇게 솔더 범핑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렇게 점점점점점 찍혀 있는 부분이 PCB 또는 모듈 패키지 상에서의 배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엠코라고 하는 그 패키지 기업이 있어요. 이 엠코라고 하는 회사의 POP 테크놀로지는 바로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ePOP라고 해서 제가 삼성에서 사용하는 그런 단어 중에 E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인베디드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인베디드 POP라고 하는 것은 이 패키지 안에 또 패키지를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바로 삼성전자에서 이 어떤 그 ePOP라고 하는 제품들을 보면 요게 바로 SIP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POP의 두께는 두께가 1.4mm 정도밖에 두께가 되지 않아요. 굉장히 얇죠. 그래서 백그라인딩까지 다 하고 패키지 전체의 두께가 1.4mm 정도의 두께고요. 거기 안에는 여러 개의 칩이 동시에 들어가 있다라는 형태의 시스템인 패키지입니다. 인베디드 PCB 안에 D램이 들어가 있고 마찬가지로 이 제품하고 굉장히 비슷한 개념으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엑시노스 7420이라는 것들을 보면 그 갤럭시 S6에 들어가 있는 그 CPU인데 그 CPU 안에 들어가 있는 요 CPU 하나가 바로 칩을 하나만 덜렁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칩 하나 안에 바로 이렇게 많은 층의 레이어가 있다는 거예요. 칩 하나예요. 칩 하나가 이렇게 그 보드 모듈이고요. 이 칩 모듈 안에 패키지 안에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그 메탈 라인이 들어가 있고 이 메탈 라인 위에 이게 PCB죠. 이게 플렉서블한 PCB 위에 또는 리지드 플렉스한 PCB 위에 그다음에 여기에 또 다른 형태의 배선이 있고요. 여기가 바로 프로세서 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실리콘 다이 하나고요. 실리콘 다이 하나가 또 다른 메모리 다이하고 연결이 돼서 위에 있는 메모리 다이하고 적층이 되어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핸드폰에서 사용하는 그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가 SOC예요, SIP예요? 네, SIP죠. 물론 요 다이 자체는 SOC로 만들었지만 결국 시스템을 만들었다면 SOC가 아니라 SIP라는 개념으로 보셔서 이제 굳이 제가 SIP를 강조하지 않아도 이제 지금 현재 상태의 그 기술 노드에서는 SIP가 굉장히 많이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솔더 범프, 스택을 하기 위해서 솔더 범프를 사용했다라는 그런 그림입니다. 이 AMD라고 하는 CPU 회사인데요. 이 CPU 회사에서도 다양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고 지금 과거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왜 PCB 기판이면 하나의 어떤 모듈이라고 보면 이 모듈 위에 그 범프가 있고요. 범프 위에 그 메탈 라인이 있고 PCB 기판이고 이 기판들은 이 비아를 통해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 비아 위에는 실리콘 인터포저라는 것이 들어가 있고 아까 설명드렸죠.
인터포저가 들어가 있고 여기에 메모리 칩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그래픽을 처리할 수 있는 GPU가 같이 하나 다이 안에 올라가 있는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안에 보면은 사용됐던 기술이 실리콘 인터포저 기술이 있다면 그 실리콘 인터포저 기술 밑에 플립칩 범프를 사용해서 어셈블리를 했다라는 것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배우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바로 실제 인더스트리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 그런 기술들이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 챕터에서 마지막으로 이 웨이퍼 레벨 패키징이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설명드리기 전에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개념을 다 갖고 계실 것 같아요. 실제 중국 얘기입니다. 난퉁에 있는 후지츠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라고 하는 그런 회사가 있는데 중국의 난퉁이라는 곳에 원래는 일본 후지츠인데 이 후지츠하고 합작을 해서 만든 회사예요. 이 회사는 뭐라고 있냐면 300mm 웨이퍼에 이 카퍼필라를 사용해서 서비스를 해주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장비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패키징 장비에서 반도체 공정 장비예요. 반도체 공정 장비를 가지고 이 웨이퍼를 생산한 업체들한테 웨이퍼를 생산한 이후에 웨이퍼를 받아서 이 웨이퍼 위에다가 카퍼필라 범프를 사용한, 즉 웨이퍼 레벨의 카퍼필라 범프를 만들어서 제공을 해주고 있는. 그래서 중국에서는 First Chinese OSAT, 즉 OSAT, Outsourcing Assembly and Test 회사라고 됩니다. To provide 12인치 웨이퍼, 28나노 이하의 카퍼필라를 풀 턴키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그런 회사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런 기업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플립칩하고 웨이퍼 레벨 패키징을 점점점 가속화시키고 있는 기술들이 바로 여기 안에 보면은 복잡한 구조, 3D 구조가 바로 플립칩하고 웨이퍼 레벨 패키징을 가속화시키고 있다면 실제 이제 웨이퍼 레벨 패키징 중에 팬 아웃 웨이퍼 레벨 패키징을 가속시키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즉 특히 기존까지 지금 제가 여태까지 설명드렸던 덤핑 기술과 플립칩 기술을 사용해서 웨이퍼 상태로 패키징을 하는 것이 웨이퍼 레벨 패키징이라면, 거꾸로 얘기한다면 웨이퍼 레벨 패키징은 당연히 웨이퍼 위에 패드 위에 범프를 형성하는 과정이고 그 범프를 형성했다면 그 칩은 어셈블리 될 때 플립칩 되는 거죠. 당연하게 이 세 가지가 연결이 되어 있는 거라면 이 팬아웃이라는 개념은 바로 바깥으로 퍼져 나가 있는 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칩을 하나 만들었다면 칩의 덴시티가 높기 때문에 솔더 범프나 이런 패키징을 하기, 칩 위에 그 솔더 범프를 하기가 어려워요. 너무 작아요. 그래서 이 바깥으로 퍼져 나가는 형태입니다. 그러면 패키지를 위해서 칩을 작게 설계를 하지 않아도 될까요? 다시 말해서 패키지를 위해서 반도체를 작게 만들지 않아야 될까요? 네, 그렇진 않죠. 즉 반도체는 끊임없이 계속 작게 만들어 가고 있어요. 그런데 패키지 기술은 반도체 기술보다 훨씬 더 큰 기술이에요. 그래서 패키지 기술이 반도체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만들어진 칩을 패키지를 해야 되는데 이 패키지가 칩의 형태의 패키지가 어려우니까 칩보다 조금 더 큰 형태의 패키지로 갈 것이고 갈 수밖에 없고 칩은 계속 작아졌기 때문에 물론 CSP를 하고 싶어요. 하지만 기술적으로 CSP가 이제 어려운 상황이라서 오히려 더 바깥으로 약간은 커져 나가는 형태의 패키지가 바로 팬아웃 웨이퍼 레벨 패키징이다 라고 개념을 잡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뒤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오늘은 뒤에 웨이퍼 레벨 패키징에 대해서는 다음 주 시간에 또는 이번 주 수요일 날부터 웨이퍼 레벨 패키징이라는 것을 설명을 드릴 거고 오늘까지는 범핑 테크놀로지라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조금 빠르게 진행된 점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여러분들하고 대화가 아니라 제가 카메라를 보면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이해도를 측정하지 못해서 중간에 쉼 없이 진행이 된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동영상은 제가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려드릴 것이니까 혹시 필요하시다면 여러분이 나중에라도 참고를 하시고요. 자, 정리를 하자면 그렇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은
범핑 기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범핑이라고 하는 것은 즉 범핑 기술은 칩과 보드를 연결하는 또는 이 칩과 칩을 연결하는 형태의 기술이 바로 범핑이고요. 그 전에는 그 범핑을 만들 때 범핑을 하기 전에 솔더링이라는 걸 했죠. 즉 납을 가지고 또는 이 인두를 가지고 연결하는 과정을 솔더링이라고 했는데 이 솔더링에서 사용되는 재료가 솔더였고요. 리드 프레임 패키지에서 와이어 본딩을 썼었고 이제 그 크기를 줄여서 범프를 만들었습니다. 즉 그 범프를 만드는 과정이 범핑이에요. 그럼 범핑을 과거에는 어디에 만들었냐면 이 웨이퍼 칩 위에다 만들었습니다. 이 범프를 만들고 범프를 만들어서 연결을 하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플립해야 되죠. 그래서 이 칩 자체가 바로 플립 칩이라고 하는 용어가 생긴 것이고요. 이 범프를 만들 때 옛날에는 솔더 범프를 가지고 만들었지만 이 칩이 점점 작아지니까 이 솔더의 크기도 점점 작아집니다. 그러면서 로스라는 것이 생겨서 즉 ROHS 그 환경 규제, 그 위험한 물질을 사용할 수 없는 그런 환경 규제 때문에 이 납이라는 것이 즉 SNPB 조성을 가지고 있는 솔더가 SNAG로 바뀌고 그러면서 크기가 더 작아져서 카퍼필러로 바뀌게 되고 이제 중국에서조차도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있는 중국에서조차도 이 웨이퍼 레벨에서 카퍼필러 범프를 사용해서 300mm 웨이퍼에 카퍼필러 그 범핑을 해주는 서비스를 해주는 회사가 만들어졌을 정도로 지금 이런 기술들, 패키징 기술이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아주 그리고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그 마지막으로 보시면 제가 그 사진들을 몇 가지 보여드렸습니다. 애플 칩도 설명드리고 삼성에서 갖고 있는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의 단면도도 좀 보여드리고 하나의 그냥 칩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그 칩 안에, 그 모듈 안에, 그 패키지 안에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메탈 라인들이 존재하고 그 메탈 라인들 위에 칩이 있고 그 위에 메모리까지 같이 붙어 있는 하나의 패키지 되어 있는 시스템 인 패키지로 지금 되어 있는 제품들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다라는 점들을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는 웨이퍼 레벨 패키징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다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